옛날 전라도 지방의 홍씨 집안에서 서자로 태어난 홍수천이란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렸을 적 일찍이 양부모를 여의고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천이 사는 마을 인근에는 토우로 권세를 휘두르는 배장자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수천은 10여 세가 넘자 배장자의 집에 들어가 머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장자의 집에 들어간 수천은 주인의 온갖 구박을 받고 굳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고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헌데 이 배장자가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머슴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게 굴면서도 그 자신은 시와 여러 술수에 관심이 많아 그의 집안에는 시나 글을 잘 짓는 선비들과 여러 도술에 능한 술사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배장자의 마음에 들어 1년이 넘도록 사랑방에 머물며 극진한 대접을 받다가 나가는 이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술로 이름을 날리는 큰 도사가 배장자의 집에 찾아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를 대하는 배장자의 태도가 유난히 공손하고 깍듯한 것이 매우 비범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때 어린 수천은 사랑방에 기거하는 식객들에게 잔 심부름이나 굳은 일을 도맡아서 했는데 유난히 이 도사에게 가진 정성을 들여 그를 모셨습니다. 어르신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겨울 이른 아침에 수천이 도사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뜨거운 물을 가져와 부르자 도사가 문을 열고 수천을 맞았습니다. 매번 너에게 신세를 지는구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걸요? 도사는 어린 수천을 보며 그가 비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지만 얼굴에 총기가 어려있고 하는 행동거지가 진중에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내 나이가 몇이더냐? 해가 넘어갔으니 15이 되었습니다. 너는 이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더냐? 그것이 순간 수천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어리자 도사는 안심하라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염려 말고 말해보아라. 천자문은 모두 익혔고 동몽선습은 어렴풋이나마 깨우쳤습니다. 대견하구나. 누구에게 따로 배운 적 있느냐? 저 같은 놈에게 누가 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저 남몰래 책을 구해 틈틈이 익혔습니다. 수천의 말에 도사는 그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수천이 만약 양반가의 직계로 태어났다면 자질이나 총명함으로 장차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보였는데 남의 집 머슴살이나 하는 것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너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내 이름 높으신 술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혹여 나에게 도술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도사의 말에 수천은 놀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한 가지라도 술수를 알려주신다면 뼈가 가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좋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재주를 알려줄 테니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 방으로 찾아오너라. 그 말씀이 정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도사는 어린 수천에게 몇 가지 술수와 숨쉬는 법까지 자신이 지닌 도술 중 쓸 만한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신의 용도로 몇 가지만 알려주고 끝내려는 마음으로 수천을 가리키기 시작했지만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수천이 깨우치는 것이 놀라워 도사는 그의 자질에 감탄하며 점차 깊은 경지의 도술과 더불어 학문까지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수천은 이것이 자신에게 찾아온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하며 밥 먹고 잠자는 시간까지도 아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도술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사가 수천을 데리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으로 데리고 가 그동안 가르쳤던 도술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내가 익혔던 도술을 어느 정도나 깨우쳤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곳은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이니 너는 내 재주를 마음껏 뽐내보아라. 네, 어르신. 도사의 말에 수천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술수를 펼쳐 보이며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드러내었습니다. 수천이 펼치는 도술을 지켜보던 도사는 그의 재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감탄하였지만 그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수천이 술수를 모두 펼쳐 보이고 그의 앞에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서자 도사는 기특해하며 그의 등을 두드려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배웠던 시간을 생각하면 너의 재주는 놀랍지만 진묘한 경치까지 이르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 너는 자만하는 마음은 털끝만치라도 멀리하고 총각을 아껴가며 수련에 정진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도사의 말대로 수천은 일하는 시간 외의 모든 노력을 술수를 익히는 데 쏟아부어 날이 갈수록 그의 경지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사가 수천을 늦은 밤에 불러놓고 매우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나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이번 일은 나에게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일이어서 그 전에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불렀다. 어르신, 세상에 어르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요? 어허, 너는 내가 신인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세상은 넓고 나보다 뛰어난 인물들은 도처에 널렸다. 너 역시 술수가 경지에 이르더라도 함부로 재주를 뽐내지 말고 아끼고 아껴 꼭 필요한 곳에만 쓰거라. 명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불렀다. 이것을 받아라. 도사가 품속에서 오래돼 보이는 책자 하나를 꺼내 수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책자에는 나의 모든 술수가 담겨 있으니 만약 내가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거든 너는 이 책으로 스스로 도수를 연마하거라. 어르신 시일이 얼마가 걸려도 저는 이 집에서 어르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이 잘못됐을 경우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너는 더는 미련을 가지지 말고 스스로 수련하여 내 살 길을 찾거라. 그날 밤 도사는 수천에게 책자와 함께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다음 날 새벽 달기 울자 아무도 모르게 배장자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수천은 도사가 돌아오기 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천은 도사의 당부대로 책을 보며 매일 술수를 익히는 것에만 전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사가 배장자의 집을 떠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넘어가자 수천도 더 이상 그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배장자의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간다니 앞으로 먹고 살 길은 찾았느냐? 생각해 둔 바가 있어 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살 길을 찾았다니 더는 붙잡지 않으마. 이것은 그동안의 내 남은 세경이다. 배장자가 돈꾸러미를 내밀어 수천이 열어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모자라는 것을 알았으나 배장자에게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짐을 챙겨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길로 수천은 장터에 들러 몇 가지 필요한 물품을 구한 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천은 커다란 바위 밑에 난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을 거처로 삼아 그날부터 도수를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은 나무 열매나 사냥을 해서 해결했으며 사람과의 왕래는 일절 끊은 채 외롭게 몇 년의 세월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렇게 산중에서 홀로 고된 생활을 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수천의 나이 20이 넘어 이제는 누가 봐도 당당한 사내로 성장했습니다. 이쯤 수천은 자신의 도술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산을 내려가 마을에서 쓸만한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마을 외곽에 버려진 초가집 한 채가 있어 그곳을 고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수천이 필요한 것을 사러 장터에 나가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다녔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사람들이 많은 저잣거리를 걷자 모든 것이 새롭게만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수천을 알아보고는 아는 체 하였습니다. 이복에 혹시 수천이 아닌가? 자신을 알아보는 소리에 수천이 뒤돌아보자 배장자의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할 때 같이 일했던 서씨가 그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자네 수천이 맞지. 몇 년 못 본 사이에 많이 변해서 못 알아볼 뻔했네, 그려. 반갑게 수천을 알아보는 서씨는 듬직하게 변한 수천과 달리 안색이 어둡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장자의 집에서 일할 때 마치 삼촌 조카처럼 가까이 지내던 사이라 수천이 속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서씨가 불편한 행색을 하고 있으니 수천이 염려되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그게 말이다. 서씨는 수천이 배장자의 집에서 나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집 머슴살이를 하다가 작년부터는 건강이 나빠져 머슴 일을 그만두고 1년 가까이 쉬고 있으니 집안에 먹을 쌀 한 톨 남지 않아 이리저리 돈을 융통하러 나왔던 길이라 했습니다. 그의 말에 수천이 가지고 있던 주머니를 털어 엽전 2냥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수천아, 너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이 돈을 나에게 줘도 되겠느냐? 괜찮아요. 아저씨 급한 대로 이 돈으로 식구들 끼니부터 해결하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수천아. 다음 날 똥이 트기 전 수천은 새벽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천이 어제 서씨를 도와준 돈은 실은 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서씨의 사정이 워낙 안 좋아 보여 가진 돈을 모두 건네주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서씨의 가족이 또 끼니 걱정을 할 것이 뻔히 보여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수천이 한참 길을 걸어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에 멈추더니 양손을 모으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와집 담장 안에서 쌀 가마니가 하나씩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곧 8가마나 되는 쌀 가마니가 쌓였습니다. 그렇게 쌓인 쌀 가마니를 보고 수천이 다시 주문을 외운 뒤 한 손에 4가마니씩 8가마니를 양손에 나눠들고 어디론가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길래 망정이지. 수천이 쌀 가마니를 메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도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어느 허름한 초가집에 도착하자 수천이 그 집의 주인인 서 씨를 불러내었습니다. 아저씨, 저 수천입니다.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부름에 서 씨가 자다 깬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천이 아니냐? 내가 이런 일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그것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드릴 물건이 있어 이렇게 일찍 찾아왔습니다. 수천이 말하며 뒤에 쌓인 쌀가마니를 보여주자 서 씨가 깜짝 놀라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쌀이 어디서 난 것이냐? 어디서 난 것인지 자세한 건 묻지 마시고 남들 눈에 띄기 전에 서둘러 쌀을 들여놓으시죠. 넉나간 표정을 하고 있는 서 씨를 뒤로하고 수천이 쌀가마니를 모두 뒷뜰에 쌓아놓고 가려고 하자 서 씨가 수천의 손을 붙들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서 씨의 집을 나서는 수천은 마음 한편으로는 꺼름직했지만 애써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남의 것을 훔치기는 하였지만 내 도술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개의치 않고 몇 번이고 그리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수천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의 도술을 써서 그들을 도와주니 수천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의 집의 배장자 밑에서 일하던 송가라는 이가 찾아와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복에 수천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게. 잘못하다가는 내 딸이 노비로 가게 생겼으니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주시게. 수천이 울먹이며 말하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송 씨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알아누워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고리대를 썼다가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지자 고리대를 빌려주었던 작자가 자신의 딸을 돈 대신 노비로 쓰겠다며 며칠 후에 딸을 데리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지요. 아저씨, 제가 한번 손을 써보겠습니다. 정말인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자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수천은 그 길로 고리대 놓은 자를 찾아가 그의 집 앞에서 그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자 송 씨가 알려준 인상의 중년인이 나오고 그의 곁으로 험악한 인상의 장정 한 명이 따라붙었습니다. 수천이 그들의 뒤를 따르다 한적한 길에 이르자 두 손을 모으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앞서가던 두 사람이 갑자기 몸을 허우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공경에 처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나 좀 살려주시오. 그들은 수천이 만들어낸 도술에 걸려 자신들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수천이 양손을 모고 다시 주문을 외우자 이번에는 온통 안개에 휩싸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환상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귀로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를 놓고 그들을 수탈한 적이 있느냐? 자신을 질책하는 소리에 중년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말했습니다. 누구시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는 고리대를 놓기는 했어도 정당하게 이자를 받은 것이지 결코 강제로 사람들의 돈을 뺏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라 아직도 내 놈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바닷물 맛을 봤으니 이번에는 뜨거운 지옥불 맛을 보여주랴. 아닙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중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싹싹 빌자 수천이 그에게서 송 씨와 다른 이들이 수결한 문서를 받아 모두 찢어버리고는 그들에게 다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천은 많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곤 했는데 그때쯤 자신이 머슴으로 일하던 배장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에 가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시기에 배장자가 자신의 소장농들에게 과하게 곡식을 거둬들여 그를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수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수천은 어렸을 적 배장자에게 온갖 곤욕을 당하며 고생한 기억이 떠올라 그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이 무도한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 밤이 되길 기다렸다 모두 잠들 시각이 되자 수천이 배장자의 집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배장자의 대궐 같은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며 한참 동안 주문을 외우다 시간이 지나 멈추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는 배장자의 집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배장자의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전날 수천이 걸어놓은 도술로 인해 배장자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돈꾸러미들이 모두 구렁이로 변해 기어나오자 배장자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사랑방에 있던 식객들까지 기겁을 하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구렁이들의 수가 너무나 많은 데다 혀를 낼름거리며 악취까지 풍기니 모두 겁을 집어먹고 배장자의 집은 구렁이들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이 구렁이들을 잡지 않고. 배장자가 하인들에게 소리쳐 보았지만 구렁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 하인들도 겁을 집어먹고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인들 중 누군가 수천에 대한 소문을 주워들어 배장자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뭐 수천이 놈이 도술에 능하다고? 그놈이 무슨 재주가 있어 도술을 쓴다는 것이냐? 못 믿어워하는 배장자에게 하인이 수천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자 처음에는 못 믿어워하던 그도 나중에는 태도를 바꿔 하인과 함께 수천의 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대감 마님을 뵙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뻔했다. 그런데 마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것이 말이다. 배장자가 한때 자신의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던 수천에게 부탁하기가 멋쩍어 머뭇거리다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주고 구렁이를 없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구렁이를 없애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이냐? 허나 그 구렁이들은 부정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어 그것들을 없애고 나면 대감의 재물 또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수천의 말에 배장자가 순간 뜨악하는 표정을 지었다 체념하듯 말하였습니다. 어차피 구렁이들이 설치는 한 집 안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들이는데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냐? 제발 구렁이만 없애다오. 대감이 그리 마음먹으셨다니 구렁이는 제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수천이 배장자의 집에 들어가 보자 구렁이들이 사방에서 혀를 낼름거리며 나타났지만 수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들끓던 구렁이가 슬금슬금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구렁이가 물러가자 배장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깊숙이 숨겨놓았던 재물들을 찾아보았지만 동전 한 입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지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탄하였고 그런 배장자를 한번 쳐다본 수천은 미련 없이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수천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부자나 양반들까지 그를 찾아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며 부탁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자 수천의 집은 재물이 넘쳐났고 처음 어려웠던 사람들을 돕겠다던 그의 마음이 처음과 다르게 변해 돈과 재물을 받고 이를 해결해 주거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도수를 사용하니 그에 대한 평판도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천이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을 불러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벌이다 술이 떨어지자 마당에 있던 우물에서 물을 한 동이 길러다 그들의 잔에 채워주고는 주문을 외우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한 잔씩 쭉 들이켜보게. 내가 직접 만든 술맛이 어떠한지 모두 맛을 보아야지. 수천의 말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잔에 있던 물을 한 모금씩 마셔보더니 감탄을 하며 말했습니다. 수천이 자네가 도술만 잘 부리는 게 아니라 술 빚는 솜씨 또한 일품이로구만. 그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박장대소하며 술을 마셨고 그들은 수천이 만든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다음 날이 돼서야 깨어났습니다. 그런 지인들에게 수천이 장터에 구경하러 나갈 것을 청하자 모든 이들이 흔쾌히 동의해 그들을 이끌고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장터를 가는 큰 고개를 넘을 때쯤 수천이 갑자기 일행을 멈춰 세우더니 말하였습니다. 장터까지 걸어가려면 길이 머니 기다려보게. 내 자네들을 위해 탈 것을 하나씩 준비해주지. 말을 마친 그가 두 손을 모으고 주문을 외우자 잠시 뒤 고개에 있던 바위들이 소로 변해버렸고 수천이 소들을 일행들에게 건네주며 소리쳤습니다. 이 소들을 한 마리씩 갖고 각자 장터에 가서 능력껏 팔아 필요한 곳에 쓰시게. 이 정도 소면 꽤나 값을 쳐줄 테니 자네들 술값은 하고도 넘칠 걸세. 그의 말에 사람들이 소를 잡아 타고 장터에 나가 상인들과 흥정의 소를 팔아 두둑히 돈을 받아들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천의 이러한 행태는 그날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며칠이 지나 장날이 되자
또 바위를 황소로 둔갑시켜 장터에 팔아넘기고는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천이 친구들과 헤어지고 고개를 넘어올 때쯤 뒤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오며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잠시 멈추시오. 수천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니 웬 젊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 팔고 간 소가 갑자기 바위가 되었소.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젊은이의 말에 수천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도술은 서너 일이 지나야 풀릴 것인데 벌써 소가 바위로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도술을 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수천이 젊은이를 유심히 살펴보자 그의 눈에서 정광이 번쩍이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천은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습니다. 이자가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 자리에서 수천이 도술로 새로 변하여 허겁지겁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뒤에서 무엇인가가 펄럭이는 소리가 나 뒤돌아보니 큰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이며 번개 같은 속도로 수천을 쫓아왔습니다. 독수리가 얼마나 빠른지 곧 자신이 잡힐 듯 하자 수천은 다시 한번 도술을 써서 다람쥐로 변신하여 큰 나무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었고 뒤따라오던 독수리는 구렁이로 변신하더니 나무 속까지 쫓아 들어왔습니다. 수천이 놀라 이번에는 뒤로 변신하여 들판으로 도망을 쳐보았지만 뒤쫓아오던 구렁이가 고양이로 변하더니 그의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놀란 수천이 더 이상 달아나봤자 그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고양이도 어느덧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는데 70은 돼 보이는 백발 노인이 그의 앞에 우뚝 서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자네는 세상에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도수를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함부로 썼으니 하늘을 대신해서 너에게 엄한 벌을 내려야겠다. 노인의 말에 수천이 고개를 땅에 숙이며 애걸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르신. 미련한 제가 분에 넘치는 재주를 얻어 함부로 사형의 벌을 받아 마땅하나 기회를 열어주신다면 이 조그만 재주를 묻고 평범한 이로 살아가겠습니다. 수천이 깊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노인도 노기를 가라앉히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 생각했다면 너의 죄가 아직 넘칠 정도는 아니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마. 허나 너는 앞으로 너의 비수를 모두 버리고 평범한 이로 살아가야 한다. 만약 내 말을 어기고 또 내 재주를 보였다간 그때는 내게 천벌을 내릴 것이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수천이 고개를 바닥에 조아리고 있다가 노인의 기척이 사라지자 살펴보니 그 어디에도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수천은 그제서야 도수를 전해준 도사가 자신에게 당부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천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간 뒤 그날 저녁 집안을 다 정리하고 값나가는 재물은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눠준 뒤 깊은 산에 올라 도사에게 받았던 비술이 담긴 책을 큰 바위 밑에 깊숙이 묻어두고는 어디론가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수천이 비술이 담긴 책을 묻은 바위를 문서바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위는 현재까지도 전라도 화순군의 비밀을 간직한 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화순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문바위 전설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